자, 4장의 제목은 모든 길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10년대까지의 폴 튜더 존스의 경력을 살펴봤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제 뭐 거의 70대 접어들었는데 존스 옹이 열심히 여전히 베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선택한 것은 인플레이션 베팅입니다. 지금 2010년대에 부진했지만 2020년 또 코비드를 기점으로 마켓 레짐이 또 변화하자 강하게 물살을 타면서 다시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도 저도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비드까지가 이제 무한 양적 완화, 제로 금리 되게 특이한 시점이었죠. 근데 요게 2020년 기점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요런 레짐이 또 요 예전 20세기 레짐이랑 비슷한 시기가 오면서 요 존스도 또 강하게 물살을 타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의 통화 인플레이션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베팅하기 위해서 존스는 비트코인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시기에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투자자 서한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제목이 The Great Monetary Inflation, 광대한 통화 인플레이션. 이 서한에서 존스는 역사상 최초로 월가의 대형 헤지펀드 매니저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선언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은 자신이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던 1976년의 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굉장한 확신을 보였죠.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군 중에서 가장 빠른 말이다. 여기 올라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약 9,000달러였고 이 투자자 서한을 보낸 10개월 뒤에 6만 달러를 넘었으니까 21년 3월에 상당히 성공한 베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빠른 말이다. 완전히 정확한 이 노익장을 보여준 건데요. 다만 여기서 조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존스가 비트코인에 실제로 배분한 비중은 한 자릿수 퍼센티지 이하였습니다. 그것도 좀 낮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뭐 1에서 3%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30% 베팅했다면은 전설이 될 수 있었는데 베팅은 한 1에서 3% 정도 했다. 그래서 지금 요 9천에서 6만까지 거의 7배 가까이였지만 뭐 2% 했다고 하면은 이제 한 14%를 번 거죠. 그래서 확실히 연기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뭐 비트코인의 3분의 1을 넣을 수는 없었겠죠. 네, 어쨌든 비트코인에 진입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테마의 서두를 뗍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입장을 유지를 하는데요. 2024년에는 한층 더 강한 확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10월에 존스가 CNBC에 출연을 해가지고 모든 길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한다 라는 발언을 하는데요. 이 존스의 근거는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이 2001년대만 해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 수준이었는데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 100%에 근접하게 되면서 GDP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부채 이자를 매년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건데요. 심지어 연방 수입의 5분의 1이 이자 지급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슨은 부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은 미국이 진짜로 파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존슨은 앞으로 경기 양상은 이제 명확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문명이든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은 빠져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는 것이죠. 부채를 갚으려면 세금을 올리든 정부가 지출을 늘리든 해야 하는데 둘 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명목 성장률을 상승시키면서 GDP 자체 사이즈를 키우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다. 이거를 이제 Financial Repression이라고 해서 금융 억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쟁 부채를 줄인 방법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낮게 묶어놓고 인플레이션이 그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해서 부채의 실질 가치를 수십 년에 걸쳐서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트럼프 2기 들어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직접 언급한 적이 있고요. 이 AI 바탕으로 기술적인 혁신을 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성장은 가속화되면서 GDP 대비 부채는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존스가 2024년에 주장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존스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4년 로빈 후드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한 건데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그리스를 다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짜고 치는 그런 플레이북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짜고 치면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구미권 국가들 그리고 선진국들이 같은 부채 문제에 직면하면서 비슷한 해법을 같이 작당모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단위의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존슨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AI 버블을 또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25년 10월에 존슨은 지금은 닷컴 버블이랑 똑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1999년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더 폭발적으로 더 커 보인다라고 한 거죠. 왜 폭발적이라고 하는지 존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99년과 2025년의 차이를 두 축으로 비교를 합니다. 먼저 한 축은 통화 정책입니다. 그 99년도에는 연준이 긴축을 진행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2025년 시점에서 현재까지는 연준이 페이스가 느리기는 하지만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는 국면이죠. 또 다른 축은 재정 정책입니다. 99년 닷컴 버블 시기는 미국이 재정 흑자를 내면서 수십 년 만에 건전 재정에 도달했던 때고요. 근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다시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쌓였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정책도 확장적이고 통화 정책도 완화적인 조합. 그러니까 정부와 연준이 같이 돈을 풀고 있는 조합인 케이스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처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다. 그게 이제 존스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좀 표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케빈 워시가 아직 그 연준 의장 후보로 대두되기 전이었는데 존스는 누가 되었든 차기 의장은 아마 금리를 뭐 2, 3%로 내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6%의 재정 적자가 쌓이면은 대공황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존스는 무조건 숏배팅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의 마지막 12개월에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나고 실제로 닷컴 버블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은 흐름에 타기는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쁜 결말 자체는 확정적이다. 굉장히 강하죠. 나쁜 결말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존스의 현재 포지션이 무엇이냐?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원자재를 사고 나스닥을 사라. 그리고 채권은 한 푼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저랑 또 뷰가 조금 비슷하죠. 저는 금과 원자재, 그다음 나스닥, 요 원자재 나스닥 바벨 전략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존스의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라는 진단의 논리적 근거 자체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GDP의 121%에 달하는 부채를 뭐 세금을 인상해서 혹은 지출을 줄여서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맞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됐든 어느 당이 뭐 의회를 장악하든 간에 근본적인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존스도 24년도에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재정 책임에 대해서는 뭐 가장 부적합한 후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언제 얼마나 빠르게 인플레로 부채를 녹이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는 전략을 거의 30년 넘게 질질 끌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겪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는 뭐 고령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고령화, 세계화 되게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본은 그랬는데 왜 이거는 단기로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일본 같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존스처럼 단기 내에 그런 고인플레이션을 확신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존스가 어쨌든 이 가설에 기반해서 금과 비트코인과 원자재를 사고 있는데 26년 3월 지금 시점의 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존스가 2020년에 베팅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뒤따라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손익비가 좀 다릅니다. 손익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포지션 사이즈만큼은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앞으로 5년 정도 놓고 봐도 개인적으로 원자재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올해는 긍정적, 27년도는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게 저의 디폴트 시나리오인데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계속해서 시장에 변수가 생기니까 뭐 흐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자, 그러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한번 저희가 또 벨리에서 폴 튜더 존스의 포지션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가장 최근에 25년도 4분기 13F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 5개 보유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IBB가 지금 5.37%, 엔비디아, 그 다음에 QQQ, 아마존 다 기술주가 많죠. 5등까지는 다 기술주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그래도 S&P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는 거. 되게 여러 가지 특정 포지션에 대한 뷰를 되게 강하게 피력하는 편이지만 아까 전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리시한 확신을 외쳤지만 실제로 비중은 1에서 3%였던 것처럼 좀 수사는 극단적인데 실제로는 S&P 500에 굉장히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어가 항상 공격보다 앞선다는 원칙이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분기 때 13F만 하더라도 IBIT,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ETF가 포트폴리오 비중의 2%, 2.08%로 상위 2등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이 IBIT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처분을 했고 지금 비중은 0.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그 2분기에 270 밀리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8 밀리언 정도라서 거의 90% 비트코인은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3, 4분기 비트코인 수익률이 상당히 나빴죠. 그래서 뭐 수익률이 나쁘기 전에 처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20년에 존스는 비트코인을 가장 빠른 말이라고 불렀고 24년에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원자재를 사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존스의 원칙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게 좀 선명히 드러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하락이 있을수록 포지션을 줄여라 라는 원칙, 영마틴게일의 원칙이 있는데 2분기에 2.08%였는데 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면서 계속 포지션을 줄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원칙과 정확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존스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플레 해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긴 했지 않았나. 반면에 이제 골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스가 3분기에서 이미 GLD 보유량을 한 50% 정도 늘렸고 4분기에도 또 50% 늘려가지고 이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 비중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한 0.76%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같은 인플레이션 바스켓 안에 있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안 좋으니까 80% 축소했고 지금 또 좋은 쪽으로 불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설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어떤 수단이나 상품을 위주로 불타기, 물타기, 역마틴게일 그런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비중이 지금 2.27%까지 늘어난 것도 인상적인데요. AI가 중장기적으로 버블이라고 보는 게 이제 존스의 뷰인데 어쨌든 AI 테마가 달리고 있으니까 전체에서 2등까지 사이즈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QQQ나 아마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도 많이 사고 있고 구글도 지금 신규 매수해가지고 1.36%까지 보유를 했으니까 지금 AI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에 상당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 유가도 10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고 S&P 500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골드가 지금 잠시 하락하긴 했지만 한때 5,000달러를 넘기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뭐 존스의 인플레이션 바스켓 그 포지션이 조금 보상을 받고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폴 튜더 존스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자, 1장은 고통의 학교, 2장은 1987년의 진실, 3장은 방어가 공격이 되는 순간, 4장은 모든 길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한다. 그래서 오늘은 3장, 4장 하면서 최근의 존스의 뷰와 포지션까지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긴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런 모든 거에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것과 따라하기 힘든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존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아닐까 싶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매를 시작할 때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오를까를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주식이 있다? 그럼 이 주식 지금 3만 원인데 7만 원까지 갈까? 이런 거를 되게 그 위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존스는 항상 그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트레이드가 실패하면 내가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잃는 금액이 벌 수 있는 금액의 5분의 1 이하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서 그게 아니라면 트레이드를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이 순서의 전환만으로도 포트폴리오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손절 라인이 정해지고 포지션 사이즈도 결정되고 감정적인 의사 결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은 확률적 우위가 굉장히 높을 때만 진입하게 되면서 본인의 평균적인 어떤 확률적 우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어서 포커판에서도 너무 이게 막 포커의 재미, 도박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카드마다 플레이하고 싶은 도박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길 확률이 낮을 때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되게 좋은 핸드가 들어왔을 때만 플레이하면은 그 플레이하는 그 판들만 딱 봤을 때 그런 평균적인 확률적 우위가 되게 높겠죠. 비슷하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어떤 핵심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내가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를 때조차 어느 한쪽 방향을 굳이 뭔가 가늠하려고 든다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핵심적인 약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가 오를지 모르는 상황 혹은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확신이 없으면은 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황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유 자체도 제가 아무리 유튜버긴 하지만 매일 시황을 다루다 보면은 저도 솔직히 매일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매일 뭐 오늘 뭐가 했다 오늘 오른 건 이유가 뭐 때문이다 계속 하다 보면 사실상 이게 그냥 동전 던지기 수준의 인사이트밖에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냥 시황을 관망하다가 뭔가 인사이트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만 좀 추리면은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시황을 한번 보는 게 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냥 50대 50이고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으면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돈을 굳히는 거다. 그래서 존스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익비와 승률은 그냥 상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뭐 5분의 1의 손익비를 가졌는지 체크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기대값을 올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체크하는 부분 그만큼 손실 대비 그 수익 기회가 5배나 매력적인지를 검토해보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좋은 매매를 좀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존스처럼 200일선 이탈 즉시 뭐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그거는 너무 기계적이고 그만한 확률적 우위를 가진 어떤 매매 기법으로 승화시킬 만한 그런 지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세금이나 거래 비용 문제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200일 선을 막 자동 매매하라 이건 아닌데
200일선을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점검의 계기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보유한 주식이 200일선을 이탈했다면은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의 그런 근거가 아직 유효한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꼭 200일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100일선이어도 되고, 어쨌든 내가 어떤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항상 나의 근거를 체크해보는 알림 설정을 해둔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존스한테는 그런 습관을 강제하는 그 장치가 이제 200일선이다. 예전에 행동경제학 인터뷰 했을 때도 약속 장치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막 지금 시장 속에서 손실을 보고 막 이익에 눈 멀고 막 할 때는 본인은 거의 동물 수준입니다. 이 본능에 막 탐욕과 공포에 눈이 먼 동물이기 때문에 그때 뭐를 뭐 평소에 이제 뭐를 하자 하는 게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데, 그럴 때 외부적인 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두면은 저를 한 대 치면서 다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동물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약속 장치가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매매일지 쓰기인데, 그 존스는 어쨌든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고 그러면서 대가 중에 대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존스도 사실 공개 방송에서 망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3초 전의 실수도 지금 다음 투자 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가지 않게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칼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70이 다 돼도 롱런 하면서 굉장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개인이 이걸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매매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매일지를 굳이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를 그 근거를 그냥 분리 포인트로 몇 줄만 적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귀중한 습관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200일선을 뭐 벗어난다든지 혹은 내가 생각했던 밴드에서 계속 실현이 안 된다. 아까 전에 그 시간 손절을 당했다 하면은 다시 근거로 돌아가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스크 리워드를 습관적으로 항상 먼저 계산하는 습관. 요것도 아까 전에 다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고요. 요것이 매매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 반면에 어느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좀 연습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뭔가를 좀 단련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변곡점 매매가 있습니다. 존스처럼 천장과 바닥에서 딱 반전할 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전략은 사실 굉장히 단연간의 시장 경험, 그다음 실시간 정보도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매크로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스윙적인 부분도 좀 읽을 줄 알고 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지 가능한 전략이다 보니까, 전업 투자자면 모르겠는데 개인이 가끔씩 뭐 본인의 본업을 하다 가끔 시장을 보고 탑인 것 같다, 지금 숏 치자 이렇게 한다든지 바닥이다 3배 레버리지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인사이트와 집중력이 필요한데 본업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나 싶고, 또 요거를 변곡점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본이 바닥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모든 길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한다는 근거로 되게 올인하는 모습.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존스가 실제 포트폴리오 보면은 막 올인을 한 건 아니지만 말만 듣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설에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자산 대부분을 집중시키는 것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부분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존스로부터 가져갈 팁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은 사고 방식, 얼마를 잃을까를 먼저 보기, 또 규율,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기, 절제, 확신이 있어도 사이즈 통제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그 45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파산한 적 없는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지난 시간과 함께 거의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이 사람을 들여다봤는데요. 6학년 때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조롱하던 아이들의 기억, 또 멘토 앞에서 졸다가 해고당한 그런 수치심, 그리고 1만 달러, 2만 달러, 5만 달러, 3번의 파산, 그리고 하루 만에 운용 자산의 60%의 증발,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미스터 스투피드라고
외쳤던 그 순간들, 이런 고통들이 뼈에 새겨진 결과 45년 동안 한 번도 파산하지 않는 기록을 만들었고, 그 기록이 이제 블랙 먼데이에서도, 일본 버블 붕괴에서도, 코비드에서도 기회가 올 때마다 베팅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었다. 방어가 곧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원칙의 목록을 소개했는데, 결국은 이런 원칙들이 이제 실패의 고통에서 태어났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원칙을 몸에 이렇게 새겼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폴 튜더 존스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거장을 좀 길게 다뤄봤는데 저도 재미가 있고 다들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재미난 거장을 모시고 와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